안녕하세요. 창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리뷰하는 비버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재밌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저 아까 생각해보니까 오프닝 토크를 안 했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죠, 요새? 바쁜데도 꽃이 활짝. 아, 네, 벚꽃이 너무 많이 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벚꽃 보러 갔다 오셨나요? 네, 저도 뭐 주말을 이용해서 잠깐 좀 다녀오긴 했는데, 근데 좀 아쉬워요. 너무 평일에 이렇게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평일에는 좀 이렇게 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요즘 들어서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봄이 어떻게 가나 싶습니다. 벚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벚꽃이거든요. 그때 한창 좀 살랑살랑 할 때 아닙니까? 네. 보통 그때 만나서 이제 한 여름이나 가을쯤에 헤어지곤 하죠. 대학생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꽃이 너무 많이 폈길래 또 저희가 또 인생 멜로 영화 특집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대본을 먼저 이게 각자 인생 영화를 하나씩 받아서 이제 대본을 작성을 해놨는데 성향이 굉장히 짙게 묻어나오는 영화 선택들이었습니다. 뭐 한 편씩 좀 간략하게 줄거리 얘기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 얘기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우리 저기 노트북부터 가보시죠. 네. 저는 멜로 영화라고 하면 뭐 되게 많은 영화들이 있을 거지만 제가 좀 저의 인생 영화라고 했던 영화는 사실 노트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가난한 어떻게 보면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노아와 그다음에 이제 엘리, 굉장히 좀 부유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너무 당연한 그 멜로의 어떤 정석 같은 그런 스토리, 프레임 그런 건데 이제 집안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그 순애보적인 사랑을 이어가서 늙음악기 서로를 끝까지 위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전개가 됐던 영화인데요. 아마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좀 고전이긴 하지만 뭐 노트북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끝은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가 돌아왔는데 네. 그 안 되잖아요, 결국에. 다시 가잖아요, 엘리가. 안 되지는 않는 게 아니고요. 그 노트북 영화를 좀 보시면은 아마 좀 두 분이 늙음악기 이제 치매 병동에서 서로가 서로를 몰라봐요. 그쵸, 그쵸. 실제로 이제 치매가 심하게 왔는데 끝까지 이제 부인을 간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이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약간 좀 이제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울림이 큰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영화가 항상 멜로라 그러면 매번 생각나는 영화이기도 하고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주말에 잠깐 이제 TV를 켰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좀 이렇게 나오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를 보면서 약간 좀 이 영화가 좀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러면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에 가는 병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제 그 부부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 다큐에.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이 영화가 좀 더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과연 부부라는 거는 어떤 존재인가? 저희가 부부는 영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젊은 시절에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실제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끝끝내 본인들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다큐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생에서 어떤 나만의 반려자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노트북은 워낙 그 멜로 영화의 클래식이죠, 진짜로. 정말 영원한, 불멸한. 근데 저는 처음 노트북 봤을 때 그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런 남자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보면 중간에 엘리가 조금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 중간에 떠나잖아요, 한번. 막 거의 이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나? 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도 이 남자는 계속해서 집을 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둘의 사랑의 형태가 뭘까? 그러니까 엘리의 남편 입장에서는 또 결혼을 했는데 첫사랑인 남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기웃기웃하고 저 남자는 계속 호시탐탐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좀 구조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서로가 너무 사랑을 하는 사이면 언젠가는 좀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엘리의 어머니가 엘리를 데리고 차를 타고 공사판, 막노동 현장 이런 데를 좀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도대체 나를 여길 왜 데리고 왔을까? 우리 엄마가.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서 지금 배관 파이프를 나르고 있는 사람이 내 첫사랑이다. 근데 너도 만약에 지금의 사랑을 지키게 되면 너도 저런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만 그거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일 뿐이지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을 너희 아버지하고 해서 너를 낳아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취하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엘리를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맨날 도망 다니고 노아를 만나러 다니고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조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도 거기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이룰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줬던 어떤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뭐 아침 드라마나 뭐 8시 드라마, 뭐 그 주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프레임은 굉장히 흔한 프레임이잖아요. 예, 흔한 프레임인데 어떤 뭐 신분이나 어떤 세대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집안 환경이나 배경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마지막에는 가장 행복으로 남는 거다. 라는 거를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기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추억하고 기억밖에 없다면 그거의 소중함을 이제 살아있을 때 저희가 하나 명확히 알고 있는 건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를 벌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건 알 수 없지만 누구랑 살지에 대한 거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랑 살지에 대한 부분의 결정권, 자기 의사 결정권에 대한 거를 지키면서 본인의 사랑을 지켜갔다는 거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엘린 노아를 왜 떠났을까? 이거를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약간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엘린의 집이 잘 살잖아요. 그때 노아를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그 자본으로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도 하겠다. 굉장히 요즘식 발상이네요. 사랑도 하겠다. 뭐 우리 집이 돈도 좀 있겠다. 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 공사장 씬에서 설득하는 그 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모님 입장도 이해는 되고 또 그렇게 말한 게 또 엘리한테 되게 잘 와닿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본인 거기서 얘기를 이제 또 했잖아요. 그 장면이 어땠냐면 차 안에서 이제 한참을 이제 그 공사장에 있는 인부를 딸하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나의 첫사랑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마 딸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입니다. 뭐 항상 멜로 하면 그쵸. 탑 티어에 들어가는 영화 중에 하나. 레이첼 메가담스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되게 이 배역에 맞게 예뻐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요 배역에 굉장히 찰떡. 라이언 고슬링도 맨날 어디 뭐 목수같이 나오잖아요. 목수같이 나와서 막 집만 짓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였죠. 그렇죠. 그냥 노동자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별로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실제로도 이 뭐랄까 이 일하는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생활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비극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집안 분위기도 비슷하고 너랑 사는 환경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또 옛말에 하나 틀린 게 없는. 이 주제 받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왜냐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를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또 극 F잖아요. 그렇죠. 저는 멜로 영화는 사실 인간에 대한 연구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인간 사랑에 대한. 사랑은 좀 측정이 어렵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게 과연 본질이 뭘까? 멜로 영화만의 본질이 뭘까? 휴머니즘이나 다큐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왜 멜로만 따로 빠져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어떤 걸 갖다 놔도 대체되지 않은 무언가 가치가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고려했었던 영화가 뭐 다들 알고 계신 어바웃 타임, 이프 온리, 타이타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었던 게 이터널 선샤인. 그다음에 허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네, 그 인공지능 목소리 나오는 거.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일본 영화인데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저 굉장히 좀 고민했습니다. 조제를 할까? 네. 명작이죠, 명작.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서 이제 제가 고른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국 영화를 골랐는데 그 비교적 지금 말한 클래식 영화보다는 좀 더 최근 영화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고민했습니다. 뷰티 인사이드하고 제가 오늘 고른 연애에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흥행을 그렇게 한 영화는 아니죠. 그죠? 근데 조금 이 영화 소개해 드리자면 결국 남자 여자의 만남인데 만남의 시작부터가 재미있어요. 기존에 보면은 미국 클래식 영화들 보면 되게 우연을 가장해서 직업적인 접점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해프닝 같은 게 있어서 보통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앱으로 만납니다. 데이팅 앱? 데이팅 앱으로 만납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로 만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흔히 말해서 틴더도 있고 그죠? 이런 앱으로 많이 만나죠. 근데 여기 만나게 된 이 둘이 둘 다 되게 이기심도 강하고 방어 기제도 강한 사람이에요. 대일만큼 되었어요. 막 계속 난 남자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무슨 연애냐 그랬는데 친구가 데이팅 앱에다가 프로필 사진 찍어줘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심지어 편의점 앞에서 소주 한 병 마시다가. 그래서 이름도 웃깁니다. 여자분이 전종서 배우님이신데 배우 여기 극중 이름이 함자영이에요. 함자영이고 그다음에 남자분은 손석구 배우님이신데 이 안에서 이름이 박우리예요.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이제 통성명은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어플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명하셔야겠네. 함자영? 빠구리?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그렇게 하고 둘 다 되게 반골 기질이 있는 채로 만나요. 방어 기제가 강한 거죠. 아니 나 뭐 딱히 연애하러 나온 거 아니고 그냥 뭐 어플 보다 보니까 한번 본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왜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라는 거는 누가 마음에 들고 서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똘똘 뭉친 이기심과 방어 기제로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침 비슷한 파트가 있어서 영화 제목대로 연애만 빼고 로맨스를 합니다. 사실상 누가 봤을 땐 이미 사겨요. 딱 봐도 모양은 그래 보여요. 그만큼 케미가 잘 맞는 둘인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정서적 교감 막 가다가 서로를 가볍게 생각한 지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양다리 걸치는 건 아니었는데 서로만 보고 있었지만 우린 연애는 안 해 라는 약간 쿨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남자 박우리는 원래 잡지사에서 일을 해요. 네, 소설을 쓰는 그 사람이죠.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쵸, 연애 칼럼. 19금 릴레이 칼럼. 걱정은 같은 거네요. 뭐 보통 그런 코너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자극적으로도 써야 되지만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잘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참 못 나가는 칼럼리스트였는데 자영을 만나고 나서부터 글이 잘 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영하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각색을 조금 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칼럼을. 근데 문제는 이 둘은 뭐죠? 연애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딜레마에 쌓입니다. 자기의 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지만 하지만 또 현장에서 인정받는 그거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자영을 조금 존중하지 못한 거죠.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마음은 진심인데 연애라는 거를 고려를 안 한 상태로 만났다 보니까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합하는 과정들이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의외성.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칼럼니스트에 날 썼건 뭐 혹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조건들을 내걸어요. 연애나 사랑이나 결혼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안정감을 주느냐라는 주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보시다 보면 재밌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쇼츠로 둘이서 술자리에서 티키타카 하는 씬이 되게 많이 쇼츠로 편집돼 있어요. 한번 보시고 바로 한번 시청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술자리에서 항상 보면은 이 두 남자 여자 배우가 가는 냉면집이 있는데 그 냉면집에서 소주를 먹거든요, 항상. 근데 그러니까 냉면을 안주 삼아서 술을 마신다는 그 설정도 사실은 약간 감독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쿨함?
쿨링감 이런 거를 좀 그럴 수도 약간 있겠다. 좀 하필이면 그 술 마시는 씬 자체가 뭐 이제 시간이 각자 자유로우니까 뭐 대낮에 술을 먹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냉면집에서 만나서 술을 계기죠, 거기가. 냉면을 시켜놓고 먹는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쿨함을 좀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근데 사실 술안주로 냉면 다시가 진짜 좋아요. 좋긴 좋죠. 진짜 좋아요. 네. 그게 진짜 좋아요. 냉면- 해장이 잘 되죠. 먹으면서.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예,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그쵸. 예. 진짜 괜찮습니다. 예. 냉면집에서부터 찌질해요, 둘 다. 갑자기 냉면 생각하니까 되게 억울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MT를 갔었어요. 네. 안주를 막 사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먹을 거를. 근데 제가 냉면 육수 이만큼 샀어요. 형들이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샀냐? 냉면 육수를 미쳤다고 왜 사냐. 근데 그 다음날 다 마시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날 술을 잘해서 막 먹으면서 야 이거 누가 사왔냐고. 그거랑 비슷한 게 과일 샤베트나 황도 이런 거 아닙니까? 저 그런 파잖아요 또. 네. 항상 욕 먹으면서 시키는데 다 먹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상큼한 게 필요합니다 항상. 연애에도 상큼한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막 이 영화를 되게 깊게 보진 않았으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연애의 형태는 변하고 있지만 연애라는 그 감정,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데이팅 앱으로 만나든 뭐 우연찮게 뭐 길 가다가 번호를 따든 뭐가 됐든 간에 서로에게 진심이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연애 빠진 로맨스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의외성. 꼭 무거운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고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 또한 사랑이다. 그리고 반드시 뭐 사귀는 게 아니어도 꼭 사귄다고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합의를 해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좀 궁금하다. 사귀자고 해야 사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쭉 유지되는 것도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떠냐면은 우리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관계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아 오늘부터 사귀는 거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요. 네. 전 그게 없으면 네. 이상합니다. 뭐 요즘 친구들은 선색후사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색후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만남의 시작은 되게 인스턴트한데 뒤로 갈수록 자기 어떤 뭐 본질적인 외로움이나 상처나 이런 걸 서로 드러낼 수 있는 편한 사이라는 거는 그들이 뭘 따져서 만든 게 아니라 만나서 뭐 해보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저는 연애는 도전이라고 좀 생각해요. 챌린지죠. 네, 해보고 깨지기도 해보고 맞아요, 또 해볼 만큼 해보기도 하고 가끔은 쉽게 끝낼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안정적인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편한가 아까 그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라는 게 수준이 확 달라버리면은 같이 있을 때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재정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집안과 아니라고 쳤을 때 가난한 집안에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만약에 매일매일 택시를 타고 출퇴근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기의 인생이 뭔가 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돈이 있는데 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점을 만드는 의외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서로의 어떤 본질적인 외로움과 상처들을 서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감정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런 영화입니다. 자 어떻게 MS님 저는 그 봄날은 간다 했습니다. 그 제가 사실 비교적 최근 로맨스 영화보단 옛날 로맨스 영화를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때 약간 색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영화, 특히 한국 영화에 어떤 그런 2000년대 초반의 색감. 카메라 연출이랑 그렇죠. 클래식, 뭐 아니면 봄날은 간다. 뭐 이런 부류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또 노래도 유명하죠. 봄은 또 오고 네. 맞아요. 이 자우림의 김유나가 부른 맞아요. 봄날은 간다. 노래도 참 좋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처음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영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고급스러우시죠. 진짜 이 젊었을 때의 이영애 선생님과 유지태였나요? 야, 유지태도 딱 그 배역에 맞게 생겼습니다. 그 되게 순박한 직업이 이제 소리 엔지니어잖아요. 그 소리 엔지니어도 너무 낭만적이고 옛날엔 정말 소리를 저렇게 녹음을 했잖아요. 막 바람 부는 소리라든지 뭐 절에서 종 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걸 녹음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오가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영화의 조금 핵심이자 재밌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영애가 사실 이혼녀죠. 그렇죠. 이혼녀. 돌싱이죠. 돌싱이고 우리 유지태 선생님께서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굉장히 순박한 청년입니다. 뭐 사실 이영애한테 한눈에 사랑에 빠지죠. 근데 이
이영애 선생님도 제가 극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본명을 부르게 되는데 은수. 은수가 사실은 이 상우를 사귀어서 이제 관계를 막 하고 하나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상우가 우리 이제 깊은 관계가 돼야 되니까 할머니가 사귀는 사람 있으면 집에 데려오라고 했어 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쫙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해가 되는 게 한 번의 아픔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관계가 너무 과도하게 내 마음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깊어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를 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그 은수가 유지태를 다 찾아오죠. 직장에 다 찾아와가지고 막 만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오늘 같이 있을까? 네.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얼굴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거기서 유지태는 넘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진짜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본. 나는 진짜 옷만 바쳐서 다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나 같지는 않았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헤어지고 나서 막 이걸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보통. 상처를 겪으면. 근데 꼭 그 상처가 대충 다 아물어질 쯤에 다시 뭔가 한번 트라이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도 굉장히 가볍게 접근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은수가. 그래서 이게 너무 현실적이다. 그 유지태가 그걸 받아주지 않고 지나가는데 화분도 줬는데 안 받잖아요.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 하고서는 화분을 주거든요. 그 화분도 이렇게 멋있게 탁 받지 않고 뒤돌아서 헤어지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계속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아쉬움에. 계속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던 여잔데,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가슴이 뭔가 다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고뇌가 막 보이는 찰나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아직도 진짜 그게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OST도 너무 좋았고. 또 이게 명대사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나라가다가. 지금이야 이 여기서 나온 명대사들이 약간의 밈이 너무 오래돼서 거의 뭐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라든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게. 근데 이때 이제 나와서 이제 유행을 했었던. 그때는 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좀 하이퍼 리얼리즘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인데 굳이 이 소재를 영화화 시키진 않았었는데, 더군다나 이 영화가 봄날은 간다가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의 영화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류의 로맨스보다는 그 시대적으로 좀 정통 로맨스가 많았던, 혹은 코믹 로맨스가 많았던 엽기적인 그녀 시절이었거든요. 같은. 네.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 로맨스라는 거를 얹어서 극사실에 기반한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센세이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되게 불쾌한 감정 같은 것도 이렇게 영화에서 잘 담아놨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것도 현실이니까. 근데 이 봄날은 간다를 보면 마냥 되게 설렌다, 이 사랑 너무 예쁘다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좀 어디선 기시감이 들거든요. 묘한 기시감이 들어요. 질척질척한 느낌이 있죠. 이거 관계가 더러운데 이거. 계속 어디 늪에 하나씩 발이 빠지는 느낌. 이거 어딘가 하나씩 이게 남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좀 이 영화가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한 가지는 유지태라는 배우를 주유소 습격 사건이 먼저였는지 이 영화가 먼저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유지태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별을 할 걸 이미 알고 있는 두 남녀가 이별을 어떻게 만들어 가니까, 제목 자체가 봄날은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대하는 자세, 한 사람은 너무나 좀 순정파, 한 사람은 이별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겪어봤던 일인데 또 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그 어떤 마음의 그 무게감에서 오는 차이가 잘 그려진 영화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회차 볼 때는 마냥 이영애가 이해가 아예 안 됐어요. 좀 갖고 놀았나? 왜 우리 순박한 시골, 우리 유지태 선생님을 왜 저렇게 저딴 식으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회차를 보고 나니까 그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둘이 라면 먹으면서 막 김치를 먹는데, 유지태가 이영애가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이거 너가 만들었어?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면 너 김치 담글 수 있어? 물어보거든요. 이영애가 담글 수 있지. 나 김치 잘 담궈. 못 담글 것 같아? 말하면서 막 둘이 라면을 먹는 씬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유지태가 이제 할머니한테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영애가 딱 했던 얘기가, 나 사실 김치 못 담궈 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도통 못하겠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영애라는 그 극중 그 배역이 아마 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 상처가 되게 많이 담겨서 방어 기제가 발현이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사실 못 담근다. 다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너랑 살고 싶은데 망설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냐면 전에는 그냥 마음이 불타올라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보고 나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내가 김치를 못 담근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나? 라는 마음도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약간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반응 같은 거? 이 발언,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자라는 발언을 기점으로 관계가 완전 변하잖아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이영애는 이미 알고 있었을 테고 그걸 본인이 지금 감당하기가 싫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는 뭐 전혀 그 다음엔 둘 다 선택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막 많이 들었는데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헤어져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남기고 싶었으면 회사에 찾아오진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있을래? 라는 있다고의 말을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이쁘십니까? 또 안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그 화분을 돌려주는 우리 이 유지태의 어떤 선택 아주 좋았습니다. 되게 티적이네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미련은 있으나 그 원테이크 씬이 진짜 저는 너무 아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 영화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사실 이 있을 법한 이야기 자체를 그냥 영화화 시켰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근데 또 그런 게 뭐냐면은 좀 약간 지저분한 약간 그 마음의 감정과 막 이런 것들을 찌꺼기들이 있을 거예요. 표현을 하니까 좀 뭔가 찝찝한 그러니까 이제 좀 해소되지 않는 그렇죠. 약간 이게 분명 헤어질 걸 아는데 근데 어떻게 그리고 항상 좀 마음이 사랑을 할 때는 좀 마음이 큰 사람이 조금 작은 사람 덜한 사람보다 좀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한 진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영화의 줄거리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세 줄 요약 가능한데 세 줄 요약이 가능한 정말 간단한 플롯의 영화인데 그 간단한 인간의 너무나 한 번쯤 경험해본 그 감정을 되게 덤덤하게 이렇게 푼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강원도 그 강릉이었나요? 그 배경지가? 되게 시골 마을인데 거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 마을이 있어요. 이영애가 사는 이렇게 조그마한 원룸 빌라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화면들도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브이로그 같은 네, 그런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극사실주의나 어떤 뭐 우리가 진짜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다룬 그런 영화들은 좀 꽤나 많이 있잖아요. 사실 뭐 홍상수 감독 영화들도 대부분 뭐 그런 영화들이 많고. 홍상수 그쵸 그런 약간 까라가 있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T도 한몫했다고 보는 게 김유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싸늘해요. 언제 들으면 이렇게 되게 따뜻하기도 하면서 싸늘한 느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봄날을 간다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파도 치고 하는 그 되게 싸늘한 그 색감 같은 게 너무 이 노래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더 증폭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이게 대배우 선생님들은 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좀 비교적 젊었던 시절에 연기를 하셨을 때도 여전히 이게 남아있더군요. 저는 정말 유지태라는 배우를 이 영화에서 좀 다시 보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랑 주유소 습격 사건을 봤을 때 유지태라는 배우가 되게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지태라는 배우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 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유지태라는 배우가 얼마 전에 우리 왕산함에서도 또 쳐라. 죽을 때까지 쳐라. 저는 올드보이에서. 올드보이는 이거보다 훨씬 뒤의 영화니까 그때 인식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가 사실 되게 각인이 많이 됐습니다. 이 영화랑 이 전에 90년대 후반이었나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그 영화랑 후반 맞죠? 네. 지금도 멋있어요. 그리고 그 유지태 배우님하고는 약간 인연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있냐면 진짜 우연한 인연인데 유지태 배우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학을 할 때 잠깐 이제 미국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으로 이제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소호거리가 있어요. 뉴욕에.
근데 이게 소거리에서 굉장히 키가 크고 되게 훤칠한데 진짜 빈티지처럼 입고 그 비닐을 쓰신 분이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옷을 정말 약간 남루하게 입었거든요. 진짜 남루하게 입었는데 진짜 남루하게 입으셨는데 근데 너무 키가 큰 거예요. 너무 키가 커가지고 아, 저 사람은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 같은데 진짜 키가 크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저한테 악수를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아는 척을 안 했는데요? 네, 먼저 그래서 한국 분이시죠? 그래서 이거 MSG 너무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리즈테가요, 갑자기? 네, 진짜 아까 한국 분이시죠?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씩 웃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인상이어서 그래서 근데 진짜 먼저 오셔가지고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악수를 청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류지태 배우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나눴던 되게 짧았지만 인사를 나눴다 뭐 저한테 뭐 여행 오셨냐고 그래서 여행 온 건 아니고 저 유학생인데 잠깐 여행 온 거 맞는데 유학생인데 잠깐 이제 여기 사는 건 아니고 여행을 왔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주 짧았지만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러시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셨던 이것도 그런, 인연이죠. 네. 근데 먼저 아마 진짜 찰나의 순간이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에서 뵀던 그 스토리를 아마 기억을 하실지. 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수도 하고 계실걸요. 교수님이신 걸로 네.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저기 유퀴즈에서 인터뷰 하시는 걸 봤어요. 진짜 좋아하는 배우고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 셋이 한번 인생 영화를 좀 다뤄봤는데 재밌네요. 네, 종종 이 장르에 따라서 저희 인생 영화를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어떤 영화셨나요? 꽃도 피셨는데.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직 인생 영화가 없다면 한번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 세 가지의 영화 중에 하나는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한번 봐보세요. 안 보신 분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멜로가 아닌 장르들도 또 달아보고 느와르도 한번 하고 네. 액션도 한번 하고 많이 뭐 많습니다. 많이 있죠. 네, 아무튼 오늘 비버 20화 비버의 시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